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물질로는 석유가 있다. 자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다. 그래요. 생물과 무생물이 자본이 될 수 있다. 저번 시간에는 무생물 중에 물질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구리, 철을 다루었는데 돌하고 또 석유를 다뤄봐야 되겠죠. 현 시대에 석유가 중요한 물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발견된 유물들을 연구해 보면 석유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유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액체 탄화수소로 기원전 약 4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석유 역시 이용되었어요. 석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용 안 됐지만, 이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사이에 위치하며 당시 수메르 문명과 관련이 깊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용도로 쓰이진 않았겠죠. 현 시대는 연료로 많이 이용되죠. 석유는 초기에는 주로 방수와 접착제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배의 외벽이나 건축물의 방수 처리에 널리 활용되었으며 아스팔트 형태로 사용된 기록이 남아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석유도 이용되었어요. 주로 이제 무엇에 이용되었냐? 방수와 접착제로 사용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외우면 그래. 지식은 쌓여도 지혜가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어떻게 석유는 방수와 접착제 기능을 할까? 그런 것도 사실 알아봐야 돼요. 석유는 물과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수제로 고대부터 이용됐다. 비슷한 게 뭔가요? 기름이죠.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석유를 발라 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겠죠. 그래요. 아스팔트, 방수 페인트, 방수포, 방수우려, 텐트, 방수 시트 등을 등은 석유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든다. 그렇죠. 현 시대죠. 이거는 뒤에 있거나. 근데 고대에도 방수제로 이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질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옛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뭐로 이용되었냐? 석유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접착제로 이용될 수도 있다. 어떻게 접착제로 이용되나?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온도를 가하면 끈적끈적해지고 시간이 지나 마르면 고철을 굽기 때문에 나무나 돌을 붙이는 접착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요. 고대인을 또 그 정도는 이용했다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는 곳에서는. 현 시대에서도 에폭시 접착제, 폴리우레탄 접착제, 실리콘 접착제, 아크릴 접착제, 이런 접착제가 있다. 석유로 추출된 물질로 만든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겠죠. 생산과 소비 시간이니까, 경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또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조명을 밝히는 데도 이용되었다. 그렇죠. 불이 잘 붙죠. 연료로도 이용됐다. 근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활용은 석유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 덕분에 가능했다. 석유가 나오는 곳에서는 석유 역시 고대부터 유용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외에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석유를 의약품으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석유의 일부 성분은 피부질환 치료나 상처 소독 등 의료 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런 기능을 수행할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석유는 막을 형성하여 세균, 먼지, 물 등이 상처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죠. 그러면 다쳤을 때 바르면 치료 효과가 있겠죠. 석유에서 추출된 타르는 항균성 성질을 지니고 있고 타르로 만든 연고는 습진,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 피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죠. 타르라고. 고대에도 타르를 추출하는 정제 기술이 있었다. 그래요. 열을 가하면 타르는 쉽게 추출해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거를 일도 많이 해봤겠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석유가 단순한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즉 석유 역시 현 시대에 비해 활용 방식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고대부터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석유 사용 흔적은 고대 문명에서 석유가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유적지를 보니까 석유를 사용했더라. 19세기에 들어와 석유의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석유는 단순한 원료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최초의 상업용 유정을 개발한 이후 석유는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요. 석유는 이후 내연기관의 발명과 더 맞물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연료로 자리 잡았다. 그래요. 연료로도 사용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원료로도 사용되고 그래요. 접착제로도 사용되고 석유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그럼 이제 현 시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에너지 자원, 다 알죠. 휘발유, 경유, 동유 등 화학산업, 석유에서 또 추출한 나프타는 여기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윤활유, 방청제, 그래요. 건설 및 방수, 아스팔트는 이제 석유로서 추출된 물질로 만드는 거죠. 도로 포장하죠. 건축사재로도 널리 이용되죠.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래요. 뒤에 건 저번에 살펴봤고 다양한 물질들이 이용되더라. 이제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무생물로 분류되는 토지 역시 필요한 대상을 얻는 작업 수단으로 인류 시작과 동시에 자본으로 기능하였다. 그래요. 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토지는 중요한 자본이잖아요.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잖아요. 필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기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필요한 대상은 또 재산이 되기도 하겠죠. 그럼 재산은 뭔가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 재산이라 했죠. 그럼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 자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하고 자본하고 이꼬르냐? 이꼬르 아니겠죠. 그 재산하고 자본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된 유물들을 연구해보면 사냥과 채집만 하던 시절에도 토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보자는 거예요.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했고 또 그 뒤에는 어떻게 이용했고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시기는 약 2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약 1만 년경까지 이어졌으며 상당 기간 이어졌죠. 가장 긴 기간 이어진 거죠. 인류는 주로 이동 생활을 하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류의 초기 생존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이었다. 토지는 이 시기 주로 사냥과 채집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냥터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숲과 초원은 사냥감을 얻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강가나 호수 주변은 물고기와 같은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또한 열매, 뿌리, 나무 껍질, 약초 등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 숲과 들판을 탐색하는 일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인류가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사냥터로서의 토지의 역할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근데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또 이렇게 뭐 또 이용될 수는 있는 거죠. 뭐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요. 양식장이 개발됐으니까 또 이용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외에도 동굴과 같은 자연 지형 역시 고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동굴은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처리하거나 도구를 제작하는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동굴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굴은 종교적 의식이나 예술 활동의 중심지로도 활용되었다. 동굴벽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은 약 기원전 15,000년, 12,000년경의 전의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벽화에는 주로 들소, 사슴, 말, 멧돼지 등의 동물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술적이면서도 종교적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요. 벽화의 짐승들을 생동감 있게 그린 이유는 짐승을 종교적 의식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를 생동감 있게 그려놓고 생동감 있게 정성스럽게 그려놓고 소신이여 소처럼 힘이 세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소신이여 사냥감인 소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고대인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토지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활동에도 토지를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알타미라 동굴벽화. 소 있잖아요, 소. 잘 그렸죠? 잘 그렸어요. 아주 힘이 세게. 그래요. 소신이여 힘세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소신이여 소들을 번성하게 해주소서. 그래야 식량식기 얻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기도겠죠. 그렇죠. 그런 게 뭐 종교죠. 뭐 현 시대와 비교하면 많이 이제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소에는 신이 깃들어 있냐? 아니면 뭐 자연에도 뭐 신이 깃들어 있냐? 돌이나 나무에도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뜻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신과 뜻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이 깃들어 있어도 깃들어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래요. 유에 따라서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신학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이는 고대인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토지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했던 거고
사냥과 채집만 하던 시절 토지는 인간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토지는 인류의 시작 때부터 자본이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토지 활용은 이후 농경과 정착생활로 이어지는데 대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농사가 이제 시작된 후에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봐야 되겠죠. 무엇이 변화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농사가 시작된 시점에도 토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토지는 종교터로 사용됐잖아요. 고대부터 동굴이 이용됐지만 현 시대는 어떤가요? 현 시대에서도 뭐 토지는 종교터로 이용되잖아요. 종교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동굴이 종교 장소로 이용된 적이 있잖아요. 석굴암 있잖아요. 석굴암 신라시대. 농사가 시작된 시점에도 토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엔 약 기원전 1만 년경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발전되었다. 농업이 도입되면서 인류는 점차 이동생활을 줄이고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렇죠. 이제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농경지에서 식량을 구하면 되니까. 사냥과 채집을 하면 사냥감이 줄어들면 옮겨야 되잖아요.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생활 방식과 경제 구조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농사가 시작된 거를 2차 인류혁명이라 했죠. 이글을 쓴이는 좀 시대 구분이 다르죠. 다른 이들은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구별하지만 이글을 쓴이는 아니다. 도구 시작하기 이전, 도구 시작한 후 그럼 두 개 되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한 후 세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시장에 의지할 삶을 살게 된 이후 그 네 시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크게는 토지는 이 시기 주로 농업과 정착생활의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비옥한 강가와 평야는 곡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토지에서 밀, 보리, 쌀 등 다양한 작물이 경작되었다. 또한 농업활동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고 남는 생산물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사회적 계층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요. 농업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 시대를 시장지배 시대라고 했죠. 왜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나요? 자본은 늘 있어 왔는데 뭐 현 시대를 굳이 뭐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 전 시대와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시장은 고대부터 있었으니까 활용해왔죠.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시대가 바뀌게 된다. 완전히 시장에 의지하여 살게 된다. 다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필요 없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제 듣는 사람이 없어서 폐강하려 하니까 막 복원하라고 또 막 학생들이 난리죠.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엉터리 책인데 왜 공부해요? 그 자본론 이러니까 그 책을 보면 자본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뭐 사업체로도 쓰기도 하고 뭐 화폐를 자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화폐 자본이 될 수 있죠. 항상 화폐 자본이냐 뭐 생산 자본이고 상품 자본이고
방대한 책을 읽어봤자 그 생산과 소비에서 다 얘기해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그 책만 본 사람들은 자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자본이 뭔지 모르고 쓴 거예요. 그 이 뜻 저 뜻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대도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필요도 없는 책 난해하게 쓰여가지고.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글쓴이가 개념 없이 글을 써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규정하고 글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한 줄만 보면 알잖아요.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다. 재산과 구별하려면 재산의 규정을 알면 되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같은지 다른지.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방대한 책, 난해하게 쓰여진 방대한 책을 읽고 어떻게 파악해요? 한 줄로서 끝이 났는데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 자본이다. 한 줄로 다 아는데 그 여러 번 읽으면서 자본을 알려고 그래요. 시간 낭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대상을 위한 작업 수단이 자본이다. 이러면서 사례를 쭉 살펴보면 정확하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요. 또 자본으로 활용되는 대상을 또 보면서 어떤 것이 자본으로 활용되는구나. 그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요. 농업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래요. 이외에도 토지는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활용되었다.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넓은 들판과 구릉 지역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농업과 함께 초기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농경지 목초지가 이제 그래요. 이용되었다. 근데 농경지와 목초지는 무엇이냐?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냥터와 같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자본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냥터는 어떤가요? 똑같이 농경지와 사냥터의 공통점은 뭔가요? 식량을 얻는 장소이다. 다른 점은 뭔가요? 농경지는 자연상태가 아니다. 사냥터는 자연상태잖아요. 그전 시대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토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농경지잖아요. 농경지는 자연상태가 아니다. 자연을 파괴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게 뭔가요? 농경지와 목초지죠. 기차 타고 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차 몰고 가면서 보던가. 대부분이 농경지와 목초지잖아요. 농경지잖아요. 자연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게 농경지다.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이들은 농사 지으러 가는 게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바보 같은 얘기인 거죠. 가장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게 농경지인데. 그래요. 도시에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지만 이용하는 이용하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농촌에는 방대한 농경지를 이용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축은 식량뿐만 아니라 노동력, 의복,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고
기계로 이용됐다는 거죠. 뭐 노동력이 좀 바꿔야 돼요. 이러한 활동은 인간이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착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는 주거지와 전쟁 용도인 방어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면서 토지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요. 농경지 목축지뿐만 아니라 도시터로도 이용되었고 전쟁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뭐 예전에 보면 그렇죠. 뭐 요새도 만들어지고 성벽도 쌓고 뭐 그랬죠. 해자도 만들고. 농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토지는 인간 생활이 중심에 있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통제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토지 활용은 이후 도시화와 국가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대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냥과 채집만 하던 시절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바뀐 점을 살펴보자. 좀 구별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좀 언급한 부분도 많죠. 사냥터로서의 토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를 농경지와 목초지로 사용하면서 토지는 인간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척되고 관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경지와 목초지는 자연 상태의 토지가 아니다. 즉 인간은 방대한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가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연이 파괴되었다. 그 말도 넣어줘야 되겠죠. 다른 넣어주기로 하고. 농사가 시작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생기면서 도시 역시 생겼다. 도시가 생기면서 주거지로서의 토지 이용도 중요해졌다. 그렇죠. 동굴에서 살고 이럴 때보다는 대충 뭐 짓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토지 이용이 중요해지겠죠. 도시는 많이 다르잖아요. 현실 때 보면 상하수도 시설도 토지 내에 있고 지하철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도시 내 주거지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상류층은 도시 중심부나 방어에 유리한 고지대의 거주지를 마련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은 도시 외곽이나 경작지 근처에 밀집해 거주하며 농업활동과 가깝게 생활했다. 농업활동을 하며 생활했다. 그렇죠. 이러한 주거 공간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을 넘어 도시 내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도시 형성 과정에서 토지는 공공시설과 방어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도시 중심부에는 시장, 광장, 신정과 같은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그래요. 주민들이 교역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 시장터로도 이용되고 광장터로도 이용되고 신전터로도 이용되고 종교 의식을 치는 장소로도 이용됐단 말이죠. 이러한 공간은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다. 동시에 도시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시설이 건설되었다. 성벽, 해자, 요새와 같은 구조물은 도시를 둘러싸며 방어를 강화했으며 이를 위해 토지가 정비되고 굴착되었다. 그래요. 도시터로 사용되는 토지와 또 농경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또 가공하는 방식이 다르죠. 도시는 주로 주거지가 있으니까 주거지터가 되고 주거지터를 위한 유리한 기능을 수행하게 가공되겠죠. 또 전쟁 방어를 위해서 또 토지가 그래요. 가공되고 그렇죠. 도시 내에서는 도로와 통로가 형성되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다. 또 도시 내에는 또 도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작지와 주거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는 도시 주민들의 이동과 물자의 우선을 원활하게 했으며 도시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도로망은 도시의 구조를 조직화하고 도시 간 교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도로가 이제 중요해졌다. 도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 역시 토지를 가공하는 거죠.
농경시대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토지 이용 방식을 더욱 체계화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래요. 도시, 농경지, 목적지 다 인간이 가공하죠. 그전 시대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토지를 거의 가공하지 않죠. 가공하는 부분이 매우 작죠. 근데 농경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의 상당 부분을 가공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사람들이 삶의 양식도 다르죠. 사양 채집만 하고 사는 사람과 주로 식량을 그래요. 농경지에서 얻는 농경지나 목축지에서 얻는 이들의 삶은 다르죠. 완전히. 또 안전해지고 그래요. 위험한 환경을 다 제거하고 또 울타리 같은 거 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